TF21 수출 협상에서 소스코드 이슈가 가장 민감하게 떠오르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일단 뭐 이게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그쪽에서 이제 향후에 블록 2 이상을 도입하면은 이것까지 다 내놔라. 근데 그 전에 이제 뉴스가 들어온 거는 이제 프랑스 라팔 전투기에 소스코드를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간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중동 국가, 핵심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쿠웨이트도 그렇고 뭐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서유럽제 전투기, 미국제 전투기 중심으로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동안에 러시아제 전투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유지 정비를 근본적으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전적으로 이제 그들 그 수출한 나라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존했는데 돈은 이제 산유국들이니까 좀 예산 배정을 잘해서 줄 수는 있는데 줘왔고 근데 또 접근도가 이 전투기라는 게 4세대 전투기부터는 4세대 전투기라 하면은 이제 F-16부터 시작된 건데 F-18도 그렇고 이게 이제 미션 컴퓨터가 적용됩니다. 1970년대 등장한 이제 그 당시에 초기 이제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미션 컴퓨터라고 이제 거기 핵심이 레이더 다 연동되고 엔진도 제어도 하고 비행 제어도 하고 그걸 이제 다 통제해주는 게 이제 미션 컴퓨터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시로 뭐 쉽게 얘기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무슨 값을 변동을 줘야 되고 뭐 작전 나가기 전에 입력도 해야 되고 또 데이터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듯이. 물론 이제 군용 규격의 컴퓨터 시스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수의 고성능 컴퓨터보다는 이제 좀 저기 낮은 건 있어요. 용량 자체도 그렇고. 그거를 자유자재로 이제 프로그램 변경도 해야 되고 작전도 입력을 해야 되고 숫자 입력 값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형식이 있으니까 그 전문 용어들. 그래서 그거를 갖고자 하는 거죠. 그동안은 아주 일방적으로 자기가 돈을 주는데 이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자기들하고 협조가 잘 되고 말 잘 듣는 대한민국한테는 아예 그냥 달라고 하자. 빼먹자.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시작이 됐고 프랑스는 역시 미라주 2000 때까지는 그런 이슈가 없었는데 라팔에서 이제 이슈가 크게 등장한 건데 또 라팔이 이제 초기 버전 F1 버전부터 지금은 이제 F4 버전 그리고 이제 F5 버전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돈을 받아서 개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F5 최신 버전의 소스 코드를 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거절된 거고 그러니까 점점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미션 컴퓨터가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발전되면서 거기에 대한 게 이제 고성능화 되니까 이제 그것까지 다 알고자 하는 거죠. 애들이 다 마음대로 입력하고 뭐 빼내고 응용을 할 수 있는 걸 원한다. 그게 F5 버전에서. 그래서 그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민감하게 떠오르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한테도 요구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뭐 매니아분들이 좀 섞여 있는데 뭐 일방적으로 그 미국의 F-35를 까면은 자기가 위대하게 보이고 댓글 쓰고 주고받는 데서 위대한 걸 보여주고 인정받는 것처럼 그게 하나의 유행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어느덧 우리가 이제 전투기 생산국이 되다 보니까 진입을 했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요구를 받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즐겼죠. 미국의 전투기 막 까대는 재미로 살았지.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있어 보이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뭐 비판도 좀 조심스럽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런 입장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는 줄 수가 없는 거. 이거 우리가 아주 힘들게 만들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한 건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게 수출 협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느덧 서유럽이나 뭐 미국에 준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요구를 받고 있는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방산을 좀 발전을 시키려고 이제 착수는 했어요. 시작은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아직은 좀 상당히 좀 낮은 단계. 대한민국 사례로 비교하면은 우리가 1980년대 후반 한참 이제 뭐 열을 올리면서 개발을 시작한 게 항공산업에서 KT-1 지금 기본 훈련기 그 사업으로 이제 항공산업이 시작된 거예요. 군용기 중심이지만은 그런 상태의 나라가 지금 아랍에미리트예요. 물론 다른 분야 해군이나 지상군 분야는 뭐 지금 뭐 개발을 이렇게 해놓은 건 없지만은 항공산업에 관심이 많고 마치 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네옴시티 뭐 이런 걸 이제 하다가 지금 요즘 잘 안 되는 것처럼 나중에 미래에 항공산업도 좀 가져야 되겠다. 그게 동시에 방산으로 너무 이렇게 같이 겸하는 그런 욕심을 아랍에미리트가 내고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지금 프로펠러 터프로기 정도 만든 나라가 그게 B250이라는 터프로기를 만들었어요. 존재감은 없는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판을 깔아놓는 거죠. 대한민국이 와가지고 다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돈을 투자비를 많이 주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고도화된 아주 야가 빠진 고도화된 새로운 인도네시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평론가들 입장이나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미국을 까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고 이거를 뭐 미국을 깠는데 우리가 그 입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반대로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되게 성과
실적을 많이 내야만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책에. 그다가 결국 그다가 정치계로 넘어가는 사람들. 자기 야망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거는 이루어야 되는, 팔아치워야 되는 거고. 해당하는 뭐 제작사인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였던 그런 난감함을 뭐 무시하고, 그다음에 순수한 그 엔지니어 개발 시작했던 국방과 연구소에 계신 분들, 이런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을 다 무시하고 행정으로 넘어가면은 무조건 팔아치우고 돈 받고 팔아치워야 되는, 실적 내서 자기 정치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숨어 있는 사람들, 행정가들, 방위사업청에도 숨어 있어요.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업총장 했는데 아직도 뭐 정치계에 들어가고 싶어서 뭐 계속 뭐 기사 발표하고 뭐 세미나에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분야, 일반 매니아사에서는 뭐 좀 참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뭐 그럼에도 비판을 하려면 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뭐 다 모든 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우리가 현재는 품목이, 물건 팔 수 있는 게 좌팔에다 올려놓고 팔 수 있는 게 뭐 아직 한정돼 있는데 이 정도인데, 이게 이제 막 늘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면은 확 이렇게 물건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데, 2030년을 넘어가면서, 왜냐면 정밀 유도무기가 또 새로운 게 등장하니까, 공대지, 공대함, 극초음속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돼 있고, 공대공. 그럼 이제 그때 2030년을 넘어가면서 늘어나는데, 그래서 새로운 지금 시점이, 과거에 러어 전쟁이 이제 5년 전, 횟수로 5년 전인데, 향후에 5년 후에는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위치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의 시작은 새로운 아주 야갑빠진 제2의 인도네시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왜냐면 정치계나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아랍에미리트는 막 이렇게 아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달라요. 정치 분야나 행정 분야에서는. 근데 군사 분야에서 볼 때는 저놈들 봐라, 청국토를 극찬을 한 건 좋은데, 기분이 좋은데, 아 이제 빼먹겠다고? 인도네시아가 조금 수그러드니까 뭐 또다시 등장하네? 근데 이제 공통점은 이게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들이 어떤 이 방위산업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좀 전에 없이 이제 강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성공 사례, 이슬람 국가 중에 성공 사례가 튀르키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튀르키예, 아라비아 반도 있죠. 튀르키예 있고 인도네시아 여기 있고, 제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그게 하나의 이제 좋은 사례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옆구리로 푹 들어온 게 아랍에미리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T-50 수출할 때, 상담할 때 기대를 많이 해서 좋게 봤는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별로 뭐, 물론 이제 미사일 맞은 건 맞은 거고, 이란한테 뭐 드론 맞고, 그건 이제 전쟁이니까. 근데 방산 수출에 있어서, 협력에 있어서는 과연 자꾸 우리가 어떤 뭐 사관학교처럼 이런 후발주자를 키워줘야 되나? 수출 당장 뭐 이렇게 빼먹기 위해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고민도 생깁니다. 튀르키예 사례가 아주 가장 불편한 사례이기 때문에, 튀르키예한테는 우리가 전차 자주포, 기본 훈련기, 고등 훈련기, 그다음에 소위 자기들이 5세대 전투기라고 지칭하는 칸, 고성능 전투기까지 하나의 로드맵을 우리 거 그대로 쫓아오잖아요. 그대로 시간 흐르면서. 다만 예외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못한 거는, 이제 무인기 체계는 우리가 빨리 시작해놓고서는 뭐 중간에 다 말아먹었죠. 이제서야 중고도 무인기 출시됐으니까. 그거 뭐 5년 전, 더 되는, 한 6년 전에 이미 나왔어야 될 게, 실전 배치됐을 게 이제 배치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중고도 무인기를 빼고는 튀르키예가 우리 거를 그대로 답습한다. 상당히 불쾌하다. 그것도 이제 비교하면, 또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방사를 비교하면은,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거예요. 튀르키예는 우리 거 다 뽑아먹고 그대로 뒷고봉이 쫓아오는 거야. 살금살금 쫓아오면서 또 어디 가서 세일즈해? 그러면 싹 나타나서 나도 경쟁해. 우리 친척 관계야. 우리가 무슨 혈맹이야. 뭐 이런 뭐 형제국가야. 이런 걸 팔아다니면서. 근데 스펙은, 출발점은 대한민국 제품을 받아서 출발한 거고. 그래서 그건 상당히 좀 앞으로 저는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건. 그래도 KF-21이 기술 이전을 많이 하지 않아도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기술 이전을 이제 요구하는데, 처음에 이제 과도하게 느껴지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산 강국으로 이제 자기들이 성장하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들 입장에 돈을 줄 테니까 내놔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돌파를 할 수 있는, 좀 일단 처음에 가장 쉬운 방법은 정비, MRO 있죠. 정비 후속 군수지원 넓게 얘기해서 그 MRO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정성껏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들 입장에서는, 아랍의 반도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쪽에서 전투기 도입을 하면서 후속 군수 제한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 엔지니어들을 오게 해서 정착해서 월급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군력, 전투기가 가동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편은 이 중동 국가들이 그게 상당히 속상하죠. 이게 근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람을 데려와서 그다음에 거기 이제 정착을 하다시피 해서 이주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투기를 운영하는 이제 그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개선을 하고자 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쿠웨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되죠. 우리는 뭐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유럽 애들보다는 좀 낮은 게 아직도 있으니까. 그리고 급하면은 이제 주말에도 나가서 작전 비행을 뭐 나가야 된다. 비상 뭐 사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서로가 협의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돌파구는 이 비행기 운영 유지에 대한 거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군 규격의 무장 체계 탑재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과정 절차가. 최근에 하나 사례를 들면은 지금 발리카타르 훈련이 있는데 이건 미국과 필리핀 중심으로 이제 하는 훈련이었는데 여기서 저희들 홍보 영상을 이제 쇼츠로 제가 이제 봤는데 FA-50이에요. 필리핀 공군은. 근데 그 절차, 무장 탑재, 비행 나가는 거, 정비 개통, 아주 사소한 거 하다못해 사다리 걸치고 빼고 이런 거 보니까 야, 대한민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면서 그 절차 이런 거를 미군처럼 똑같은 그런 규격을 만들어내서 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적용을 이제 했구나. 거의 뭐 같더라고요, 이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미국에 준하는, 미국의 뭐 전투기를 수출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절차를 다 가르쳐주고 정착을 시켜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MRO에 들어가는데 운영 유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발전을 시키면은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조건을 거의 모든 거를 넘겨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사람들을 좀 계속 정착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뭐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세게 밀어붙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전투기 판매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미사일 부분도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조금씩 해왔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이게 뭐 기술, 뭐 소스코 잡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해야 되죠. 다른 걸 대신 열심히 해주겠다, 잘해주겠다, 정석화 해주겠다. 저는 그런 운영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소스코드는 기본 어떤 그 나라의 항공산업 에 대한 기술이 이런 항공기를 많이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전이거든요. 그럼 저도 소화를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관련된 자료를 방치하고 있고 뭐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를 방치하고 있다가 다른 나라 넘어간다든지 되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눈으로 바로 이제 겪을 수 있는 운영 유지분 MRO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전 이후 청공투가 더 주목받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전통적으로 이 중동전은, 4차 중동전은 지대공 미사일 유도무기라고 이제 뭐 초기 단계인데 그런 유도무기들의 어떤 전쟁이었습니다. 1973년도에 그 전에는 물론 베트남전에서 위력을 보였지만은 지대공 미사일 SA-2, 뭐 SA-3 같은 거, 그다음에 SA-6 이제 고도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제 미사일, 그게 이제 구소련제죠. 이것으로 등장해서 이집트가 상당히 좀 기세 등등했던 게 4차 중동전 1973년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서로 이스라엘군이나 근데 그 당시의 전쟁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지상전이 상당히 주력은 됐지만은 미사일제 항공전은 서로가 이제 막 비등한. 그리고 이스라엘군 공군은 그 당시에는 F4 팬텀하고 미라즈 3하고 A4 스카이호크는 공격기 세 가지를 주력해서 공습전을 했는데 그 지대공 미사일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격추가. 이것도 하여튼 넓게 얘기하면은 지대공 미사일 전이었고 그 전투기 격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한 뭐 50년 이후에 지나서는 이제 드론이 대세고 그걸로 건물에 막 쳐박고 그다음에 석유 단지에 갖다 쳐박으니까 피해가 막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이 엄청나게 크니까 지역의 특색을 보여준 거죠. 러우 전쟁에서의 드론이 자폭 드론은 날라와서 순항미사일처럼 날라와서 자폭하면 이제 유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는데 걸프 지역은 다 유폭이 되는, 살짝만 터트려도 그냥 다 불길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 일단은 막고 봐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있는 대로 사용한 게 지대공 미사일이죠. 우리나라 청공투가 15억인데 한 발당 뭐 패트리어트는 더 비싸지만 이렇게 돼서 주목을 받은 거죠. 막 급하게 막 사용했는데 사실 단가를 따지고 경제성 따지면 비싼 건데. 그래서 우리는 또 반대로 이제 신뢰성을 이제 얻었고 실전에 처음 한국에서 만든 무기 K방사의 무기의 실전 투입이 사실상 이게 처음이죠. 러우 전쟁은 폴란드가 이제 수입을 하면서 폴란드군이 갖고 있는 구소련제 장비를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전 투입은 이제 한국제에는 투입된 거 없었고 투입이 만약 된다 하면은 뭐 지금의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 보복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러우 전쟁에서는 한국군 무기가 입증이 안 된 거고 그 기대치는 있어서 폴란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상을 접했던 거고 뭐 온라인 기사도 그렇고. 근데 이런 중동전, 이란전은 방어 무기로서 아랍에미리트까지 공격할 줄 몰랐으니까 이란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실전을 이제 잘 치른 거고, 향후에는 이제 한국군 무기도 전 세계에서 정밀성을 따지면 미국제, 그다음에 서유럽에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중심의 서유럽 무기도 두 번째인데 우리가 이제 신규 이런 걸 수출하고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한 서너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무기는 치고 싶지 않으니까 평가를 해주고 싶지 않은 게 있고 한편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세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나라 지역들 뭐 인도 뭐 무기 생산하는 게 인도하고 뭐 일본도 있고 중국제도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도 우리는 단품이지만은 제대로 실력 발휘를 처음부터 한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쪽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기존 발주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인데 특히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벌써 얘기 나오는 게 우리 방위사업청에다가 이제 계속 문의를 하는 게 LSM도 사고 싶다. 해당되는 국가들이 LSM까지.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천궁 3도 이제 사가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계약된 그 미사일 천궁2를 통해서 앞으로
4년에서 5년 사이에 빠르게 나올 차후 다음 미사일들이 이제 바로 또 계약이 되는 이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이제 또 뭐 사고 싶어도 워낙 뭐 이거를 먼저 버르표를 잽싸게 빼내는 기득권은 역시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있고, 이라크는 지금 조금 봐야 돼요. 18개 포대에 이제 청구투를 계약을 했는데 이게 좀 정권이 좀 오락가락 친이란이거든요. 친이란 성향이기 때문에 그 내부 관리가 안 되고, 레바논처럼 자기네 내부의 민병대 관리도 안 되고, 뭐 안 하는 것도 있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라크에 대한 무기 판매를 그렇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포함돼서 전차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얘네들한테 뭐 자기네 미국제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준하는 동맹국 그 전차나 미사일이 추가로 이제 판매되고 하면은 저게 또 어디로 향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친이란 성향이기 때문에 이란 쪽을 지금 당장 시아파 순위파 관계잖아요. 그리고 바로 쳐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 그 성향이 옛날 1980년하고 8년 사이에 있었던 그 8년 전쟁이니까 거기서 어떤 경우처럼 바꿔놓으려면은 지금 못 바꿔놓고, 그러면 지금 뭘 발주해서 몇 년 내에 받는다 하면은 이게 이란 쪽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이쪽 이스라엘 쪽,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라크를 좀 일단은 빼놔야 돼요. 8개 포대 계약된 건 어쩔 수 없고 뭐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공격용 뭐 무기, 탄도탄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전차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동 시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변화 없이 미국에 이제 손을 잡고 매달려서 이제 갈 나라들, 그런 나라한테는 지금 청궁2가 처음 대비를 잘했고, 그 다음 뭐 미사일도 줄줄이 나올 것들, LAMD까지 포함시켜서 아무래도 이스라엘제보다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제품을 이제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어떤 정밀 유도 미사일 이 부분은 이제 자리를 확실히 잡았다. 그래서 전망은 해당되는 나라한테는 좋은데, 그러면서 함께 제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 전투기를 꼭 팔아야 돼요. 전투기를, KF-11을. 근데 그 문제는 이제 뭐 시작이 되고 있는데, KF-11이 한편은 기대는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올라섰다 하는 거는 전투기예요. 미사일은 또 기반을 다져주는 부분이고, 근데 미사일인데 안에서 시리즈화 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거죠. 나머지 옆에 뭐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지도를 보시면 요만, 원래는 사우디 그쪽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 독립을 하다 보니까 독립시켜주고,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이 무슨 뭐 또 국력이라는 게 석유가 난다 하더라도 과연 사우디아라비아나 두 번째인 아랍에미리트만큼 어떤 우리한테 이익을 줄지, 그건 좀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중동 국가들이 청궁투를 볼 때 가장 높게 평가하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러우 전쟁하고 마찬가지인 게, 실제로는 뭐 공장에서 일부 만들어 놓은 뭐 미사일을 줬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구가 오잖아요. 뭐 기관포 장착 복합, 비호복합, 그것도 요구하고 있고. 근데 비호복합은 이제 단정이 됐고 생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급한 대로 좀 빼달라.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쪽이 자주포 시장에 있어서 핀란드가 지금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개량을 안 한 K9 버전을 A1 버전으로 개량해서 자기들을 먼저 주면은 좋겠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 종류 같은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주목되는 성능들이 이제 활약들이 있기 때문에 빼줘도 큰 문제는 없는데, 결국 시장이 조금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수입 도입하는 측에서는 이제 뭐 그런 조건은 우리 사정이지, 우리가 이제 빼서 주는 거는. 근데 조달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빨리 되니까 상당히 그거를 이제 선호하는 입장, 성능은 이미 입증됐고, 그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 청궁투는 중동 방공 시장에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섰다고 봐야 할까요? 아랍에미리트가 5국가에 우리나라 청군들을 포함해서 실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조달, 향후에 이제 그 미사일들 또 채워 넣어야 되고, 근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날려온 게 뭐 수천 발이니까 그거 대비해서 비대해가지고 그 보유, 저장 해야 되는 그 미사일 숫자가 상당히 이제 계획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게 휴전을 가서 뭐 종전까지 간다면 또 이제, 근데 향후에 또 뭐 러우 전쟁처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준비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청궁투의 미사일도 추가로 이제 별도로 예비탄 형식으로 더 발주를 하고 이제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확실히 자리는 잡았고, 중간 정도의 입장은 됐죠. 기본 자체, 근본, 이 미사일, 청궁투의 시스템이 특히 미사일 중심으로, 과거에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식을 넘어오면서 나온 S-300과 S-400의 중간점에 있는 S-350의 한국화시킨 버전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이제 얻었고, 출발점이 좋고, 실전 사례가 이제 생겼고, 이 지대공 미사일은 뭐 상당히 좀 갑자기 이제 이게 위치가 확 올라간 거죠. 그동안에 이스라엘제가 그쪽 지역에서 많이 회자가 됐고,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제야 뭐 원래 워낙 좋다 했는데, 가성비가 이제 뭔가 조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떤 거 놓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공망을 복합적으로 이제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5개까지는 체계를 다 가져가기는 어려워갖고, 결국 이제 재편을 하겠죠. 전통적인 미국제하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유럽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 대한민국 제품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제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달이 참 이제 어려우니까 뭐 좀 배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류를 좀 뭐 한 종류 정도는 이제 좀 뒤로 미루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에 이제 국한된 거고 나머지 나라는 뭐 지금 뭐 발주를 하거나 도입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징성은 상당히 크죠. 아랍에미리트로 인해서 그쪽에 이제 공격받은 거를 방어해내는 상황을 잘 치렀기 때문에 특정 국가들을 상대로 이 미사일의 그 선전 효과 번지겠죠. 여러 나라로. 그거는 크죠. 근데 이게 지금 공장이라든지 이거 해당되는 뭐 탄두, 추진체, 뭐 여러 가지 유도부 이게 아주 뭐 상당히 빨리 조달이 되지 않는 한 또 그 숫자를 추가적으로 발주를 받아도 다른 나라에서 발주를 받아도 이게 금방 메꿔질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또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그 현대로템의 전차 분야나 생산 공장, 생산 라인이라고 그러죠. 자주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는 올라섰는데 이게 이제 추가로 이걸 얼마큼 빠르게 납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유도무기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단순한 편이었던 자주포 전차하고 다르다. 그래서 또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천궁2 수출은 어느 나라에서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나요? 이거는 이제 언론을 통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스위스도 얘기되고 있고 이제 크로아티아도 이제 그쪽에 범죄에 들어가 있다는데 이 동남아시아는 아직은 그렇게 수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경 분쟁이 있었는데 그쪽 지역을 이제 유심히 그 경우를 들여다 보니까 전통적인 무기, 전투기 특히 전차가 강세를 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지대공미사는 여전히 중동 시장에 판매를 좀 집중할 수밖에 없고 유럽은 이제 판매 세일즈를 하더라도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많은 포대를 사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납기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중동의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계기로 뒤집어서 보니까 동남아 시장은 뭐 이런 우리 전차 지금 뭐 러우 전쟁의 폴란드 그 배후에 폴란드 집중으로 4차 발주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동남아 시장 또 이 태국 같은 나라는 우리 또 전차 판매를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저쪽 지역의 전쟁을 보면서 이게 되돌아보니까 전차를 좀 다른 지역에 팔아야 되겠다. 그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상대적인 것도 있고 대응하는 이제 서로 싸우는 그 상대 국가. 그래서 뭐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이 중동 쪽은 이제 이 지대공 미사일은 그 옛날부터 아주 뭐 수요가 많은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고 어떤 국가의 어떤 저력이 있어야 되고 그 군사력이 운영할 수 있는 범주가.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게 어떤 나라가 바로 살 것이다, 계약을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카타르까지 얘기 나왔는데 카타르가 군사력이 그렇게 좀 뭐 정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닦은 것 같지는 않고 기껏해야 뭐 전투기 미국제 보잉사 전투기 도입하고 이제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제 난타를 당한 거는 아랍에미리트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 그 해당되는 미사일 숫자의 추가 발주 그게 이제 많이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집중돼서 이제 일어나는 그 수요 다른 나라는 그냥 이렇게 그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우리가 영화도 뭐 유행하는 유행 타듯이 뭐 드라마도 그렇고 거기에 편성돼서 알아보는 정도. 근데 뭐 그게 전례 없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 스위스나 크로아티아를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좀 기분은 좋죠. 일단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본격적인 수출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과거에 10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당장 추가될 나라는 없다고 봐요. 기존의 나라, 계약한 나라에 앞당기는 납품,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미사일, 천궁2 미사일 자체를 더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그것이 중동의 이제 사우디, 특히 아랍에미리트에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판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이들이 캐나다 국방군이 원하는 숫자가 전례 없이 12척이에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숫자, 현재 잠수함 숫자는 4척인데, 그러면 12척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과거 냉전 시절 때 미국하고 이제 끈끈하게 이제 그 북미 대륙을 이제 바다 포함해서 어떤 방어하는 이제 작전을 많이 하고 이제 군사력이 좀 그때는 컸는데, 지금은 뭐 상당히 이제 냉전 끝난 다음에 많이 쪼그라든 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뭐 사이가 캐나다하고 관세 때문에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지만은 국방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미국이 요구하는 건 이제 국방 실무자들 사이에서 아주 밑에 단계 방공망이 이제 북미 대륙에 노라드라는 방공망, 캐나다하고 미국이 공동으로 러시아 폭격기를 막아야 되는 방공망이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캐나다 북쪽에 뭐 땅이 크다고 보면서 많이 쪼개진 섬들이 많잖아요. 얼음 땅 덩어리들. 그리고 이제 다 항해를 할 수 있죠. 거기 이제 수심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거기 막 여러 개 흩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12척을 지금 요구하는 게 뭐 다시 신냉전이니까 꼭 최소 필요한 숫자를 요구하다 보니까 12척이 됐고, 그리고 다음에 현재 잠수함 그 판매나 도입하는 사업에서 12척을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경우는 이제 드물죠. 물론 이제 강대국들 이제 핵무기 보유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체 자국의 소요에 의해서 뭐 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도입하는 사업이 있어도 이거는 이제 수출과 수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척수가 많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판으로 불리면서도 대한민국 방산의 어떤 또 다른 발전 2단계, 2.5단계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게 사업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순수하게 해당되는 잠수함의 가격으로 따져서 24조 사업이에요. 뭐 흔하게 60조 얘기하는 거는 떡밥을 던진 거고 그 MRO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그 돈이 이제 나오는 게 순수하게 24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하나오션에 해당하는 얘기죠. 원팀이지만은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자주포, 차량용 자주포 수출 기회가 오는데 이제 경쟁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사업도 미국의 차량용 자주포 사업도 10조고 이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 방산그룹에서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북미 대륙으로 봐서는 다른 회사지만은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지금 도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도 10조 사업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K방산이 뭐 두 업체죠. 한화방산그룹하고 카이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수십조에 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다를 먹지 못해도 뭐 두 개라도 먹으면은 대한민국 방산은 전 세계적인 또 수주로 순위가 확 올라갈 수 있죠. 수주에 대한 금액이나 잠수함과 전투기급의 훈련기 사업, 그다음에 미국이 까다로운 미국에 자주포를 진출한다. 그러면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지금보다 더 지금은 그래도 한쪽에 치우친 거잖아요. 폴란드하고 크게 얘기해서 폴란드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치우친 거고 동남아시아 몇 개하고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큰 판이 지금 왔죠. 올해. 그리고 이게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빠르면은 공통점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수함 사업,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의 차량용 자주포, 그다음에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일단 뽑는 게 6월 달이에요. 이게 좀 지연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전통적으로 뭐 캐나다는 특히 미국이 늘려잡아서 선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시간을. 그래봤자 올해 안에. 그래서 이게 상징성이 상당히 크고 뭐 해외 나라에서는 방산 강국에서는 경쟁자가 아주 본격 등장하는 거고 우리는 또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러시아의 북극 변수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뭐 전례 없이 러시아가 이제 뭐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나름대로 아무리 뭐 중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90년대 이렇게 해서 2000년대 넘으면서 숫자를 많이 줄였는데 그 과거 냉전 시절보다 그럼에도 잠수함은 상당히 보이고 많이 하고 있고 여력이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캄차카 반도 그다음에 알래스카 이제 베링에 있죠. 거기도 중요시해요. 장기적으로 북극 쪽에 어떤 그 자원 문제도 있고 바로 이제 미국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잠수함 전력을 이제 끊임없이 투입을 이제 초기에 투입을 하고 있으면서 끌어들인 게 중국을 끌어들였죠. 중국도 이제 좀 진출해라. 이게 자유 항해가 되니까 공해상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가 이게 해상 수중 전력이 지금 이 현재 그 빅토리아급이라고 노후화된 잠수함 4척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실무자들 국방 실무자들 미국과 캐나다의 국방 실무자들은 끊임없이 그런 회의를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뭐 역할을 해달라 그런 실무적인 얘기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쌓여왔고 자기들도 이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12척 사업을 이제 발제하게 됐고 자 그러면 12척이라는 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대서양 방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대서양 방면에 고정 배치 4척 태평양 방면에 4척, 그다음에 북극에 4척 해서 3, 4, 12가 된 거고요. 그래서 최대 확보가. 근데 급한 대로 8척까지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 나머지 4척은 하나의 옵션으로 남겨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북극 쪽 전력인데 그러면 캐나다의 땅을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 태서양에서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잠수 속도가 있어서 수중에서 이렇게 해서 북극 쪽에 거쳐서 알래스카 거쳐서 태평양으로 투입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뭐 난동을 피웠다 전쟁을 일으켰다 하면은 견제 들어가야 되니까 멀리서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12척 사업은 여기 수주에 경쟁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큰 사업이고 그들 입장에서는 다시 신냉전에 맞춰서 자국이 전력을 갖춰야만 미국의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또 등장하더라도 자기들이 할 말이 있는 거고 우리 할 바 다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북미 대륙의 방어력 이거를 같이 조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마라. 어떤 그런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싫다. 돈이 들어간다. 우리 뭐 복지비를 더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찝쩍거리지 않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12척 사업을 지금 진행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오션이 오타와 시내 광고까지 하며 강하게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저도 이게 오타와 시내 광고까지 했다는 얘기는 이제 5개 간판이겠는데 좀 전례가 없죠. 하나오션이 이렇게 돈을 쓰나? 과거에 대우 DSM이라고 해서 어떤 그 산업 그 돈 빌려 쓴 거에 대해 갚지 못해가지고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법정 관리 같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이제 매입이 됐죠. 하나그룹으로 방산그룹으로. 그래서 이거 자체는 요 질문 내용 자체는 돈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네. 물론 유럽에서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다른 이제 지상군 무기체계 사업 때 뭐 그런 비용을 많이 쓴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캐나다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 캐나다까지. 근데 이 자체는 순수하게 이제 요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그 비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략 사업 같은 데서 돈을 따로 이제 모아서 지출합니다. 쓸 땐 쓰는 거죠, 돈을. 상징성은 상당히 크고. 그러면 이제 하나 오션 얘기로 넘어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기존의 대우 DSME의 상선 같이 만들던 그 안에서의 일부분이었죠. 이 군함을 만들거나 잠수함을 하는 데는 특수선 사업부는 극히 일부고 수익을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서 일반적으로 내봤자 프로에 불과하다. 전체의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10% 최대치를 잡아도. 그래서 자기들이 입지가 많이 좀 어려웠죠. 존재감도 그 안에서도 옛날 대우 DSME 때. 그러다가 이제 하나오션으로 이름 바꾸고 사명 바꾸고 회사가 바뀌면서 그러면 이게 원래 같은 그 하나 방산그룹 전통적인 주 한화 한국 화약이 아니잖아요. 흘러내려온 회사가 아니잖아요. 가져왔잖아요. 그건 새로운 대표한테, 회장한테, 부회장한테 뭔가 보여야 되거든, 자기들도. 그 경영진들이, 임원들이. 그리고 사업이 마침 큰 사업이 생겼고. 그래서 이걸 따야 되는데, 사실 뭐, 잠수함 자기들이 특화된 업체이긴 하지만은, 과거 대우 DSME 때. 근데 12척 가지고 뭔가 이 특수선 사업부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해외 수출은 이제 이 지금 캐나다 사업이 12척이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호주 사업에서 실패했던 수상전투 이 부분을 또 이제 만회를 해야 되죠. 최고 경영진한테 그걸 이제, 우리 배도 잘 만들어요. 잠수함뿐만 아니라 실력으로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 엔지니어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해군의 KDDX 사업. 이것도 따야 돼요. 사실상 또 비공식적으로는 대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미 HD 현대를 제껴버리고 사실 이거를 수주를 받는 거로 좀 돼 있어요.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두 가지 투트랙 해외 수출 사업 그다음에 내수 사업을 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사기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인정을 받고 최고 경영진 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업들의 어떤 여유가 생겨서 생존성을 이제 강화돼서 방산 그룹에서의 위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이제 항공 우주 분야, 뭐 카이 같은 걸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이제 그룹화 안에서 이제 순번을 매일 거 아닙니까? 누가 실적이 좋고 어디가 뭐 실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견뎌내기 위해서는 현재 캐나다 잠수함 수출 사업 12척 따야 되고 KDDX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그래야만 나중에 카이가 자기들을 매입을 하더라도 카이를 이제 막내로 쳐버리고 자기는 중간 정도는 되게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죠. 이걸 꼭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왜 일반 순수하게 돈으로 따지면은 잠수함 수출 사업은 좀 그래도 좀 남는 게 있는데 12척 사업. 근데 자기를 내수라고 할 수 있는 해군의 KDDX 사업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적자 사업으로 이제 떠안게 생겼어요. HD현대하고 경쟁하던 아주 심각하게 하던 것도 벌써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 사실상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KDDX 한국형 구축함 이지선. 근데 이게 그 방사청 머리 쓰는 게 있거든요. 원가 계산에 대해서 최소한 금액을 딱 깨놔야만 공식적으로 이제 채택이 되니까 업체가. 그러니까 낮추다 보니까 이거 남는 게 없네? 이거 상징성만 있네? 배만 만들어주면 우리 손해보는 것도 많네? 지금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뒤에서 나오는 얘기죠. 언론 기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거. 낼 수도 없고. 통제를 받으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오션에서 내지 말라고 이제 절대 막.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하나오션이 아주 뭐 좀 자리를 제대로 잡으려면은 지금 캐나다 사업도 따야 되고 KDDX 사업도 따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이번 수주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흔하게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납기일이죠. 이게 지금 북미 대륙의 어떤 방어 전력이 하루라도 빨리 이게 도입이 돼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뭐 유럽에 생산하는 무기 체계나 특히 뭐 캐나다나 미국이 생산하는 거는 뭐 시간 많이 끌었어요. 그 사이에 해당되는 지역 국가들이 전쟁을 겪지 않아서 다행이지 뭐 대한민국처럼 그래서 운이 좋았죠 그동안에 냉전 시절 때. 근데 근본적으로 빨리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영국에서 투역시킨 빅토리아급 1990년대 도입한 내척이 문제가 많았던 게 성능은 뭐 그 당시에는 좋은 재래식 잠수함인데 중간에 운영하면서 몇 년 전에 뭐 10년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사고들이 많았어요. 뭐 불도 나고 다 태워먹고 그 잠수함을.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알려진 거는 한 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척은 뭐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어디 가서 광범위한 그 지역을 다 초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납기가 상당히 강조가 되죠. 그들이 캐나다 국방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빨리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2032년에 줄 수 있다. 일반함을. 근데 독일 쪽은 2035년. 이제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장점은 될 수 있죠. 근데 전체적인 점수 배정받는 데서 이제 뭐 가점은 내도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전 플랫폼이라는 거는 좀 말이 좀 과한 게 대한민국의 장보고 3 배치 1 실전 배치 들어가서 지금 운영한 게 10년을 좀 못 넘겼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이걸 검색을 안 해도 2018년도 말에 10월 달에 그 당시 윤 대통령 있을 때 진수식을 이제 했고 그러면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냥 이게 숫자를 따져보면 10년이 안 넘었잖아요. 초도 제품. 그래서 뭐 실전 이게 뭐 확보가 되고 문제 이게 뭐 플랫폼이다? 왜냐면 10년 좀 지나면서 지금 배치 세컨, 배치 2, 두 번째 잠수함도 이제 뭐 건조해서 배치되고 있는데 실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걸 밖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이걸 뭐 실전 플랫폼이 대단하다 하고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큰
큰 사고 이제 뭐 이런 사고들이 없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실제 존재하는 클래스 장보고 3에 준하는 이제 수출품이지만은 이게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운영하는 데서 괜찮다. 근데 자세한 것들은 얘기 못 하겠죠. 그리고 생산 체계는 그거는 뭐 저도 뭐 하나오션을 뭐 여러 차례 그 잠수함 생산하는 데를 가봤는데 뭐 상당히 뭐 잘합니다. 뭐 하여튼 뭐 그냥 이렇게 접하면 웅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큰 잠수함을 만든다고 이제는 과거에 214 만들 때와 틀려요. 장보고 2 때는 어떤 이 건조 능력이나 이걸 이제 건조 납품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납기를 지키고 하나오션이 그건 잘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선전하고 홍보를 해서 그거는 그대로 맡길 수 있는 얘기고 현지를 또 이렇게 와서 초청해서 많이 보게 했었고 오픈을 해가지고 내부도 들어가고 운영도 살짝 이렇게 해주고 시험 그 테스트 주행 수중에 움직이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성능은 뭐 이렇게 자랑을 해도 뭐 문제 없다. 그래서 이거는 경쟁력은 충분히 갖췄고 상대적으로 독일의 212CD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이걸 발주하는 나라 입장에서 실무자들이 느낄 때는 하나는 존재하고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출발하면은 좀 유리한 거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죠. 도산 안창호함 항해와 유관순함 창정비 성과는 캐나다에 어떤 사업적 신뢰를 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도산 안창호가 이제 그 먼 거리를 간다고 해서 출발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런 해군 분야에서 방산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하는 게 제렉시 잠수함인데 드물어요.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게 그거를 속도가 시속 뭐 평균 빨라야 50km인데 우리 일반 자동차로 얘기하면 그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가도 뭐 14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그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박수를 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북한하고 지금 북한 대비해야 되는 게 엄중한데 그거를 방산 수출에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한 척을 빼가지고 보낼 수 있느냐. 더욱이 이게 탄도탄 500km짜리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해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 화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는 실무자들이 있어요 군에서는. 근데 방산업계하고 연동된 또 방사청 입장에서는 그 해군의 또 이런 수출 증진을 또 담당하는 또 부서가 있는데 장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갖다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를 원잠도 아닌데 아주 그냥 순탄하게 오지 않았느냐. 자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는 해군의 노력과 지원 하나오션 사업에 있어서는 참 이게 국가적인 거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례 없이 우리 해군의 제품들 중에 이런 수중 전력이 처음으로 수출을 기대하는 게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 대한민국 해군도 상당히 기대를 이제 하고 있나 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우죠, 이번에. 일단은 방산 수출에 있어서는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 사업의 승부는 어떤 부분에서 갈릴 가능성이 큰가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능, 납기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이거는 뭐 독일의 212CD급에 비교해서 뒤지는 부분이 없어요. 성능이 더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독일제에 준하는 그래서 밀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다음에 워낙 그 작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지역이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해역, 수역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별 문제는 없다. 그런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게 전례 없는 잠수함 도입 사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냉전 끝난 다음에 12척이 산업협력 일반 민간 분야 협력과 현지 투자. 근데 그동안 이제 대서특필된 거는 자동차 분야를 공장을 세워달라. 그럼 독일 쪽에도 동시에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거 수정을 좀 해달라. 좀 긍정적인 면으로 서로가 이제 급하게 대외적으로 이거를 떠들다 보니까 급하게 마감을 했다. 그래서 서로의 시간을 좀 갖고 빠진 부분이 있을 테니 우리도 캐나다도 필요하고 너희 지금 경쟁에 들어온 대한민국 너희들도 뭔가 급하게 작성하느라고 빼뜨린 게 있을 텐데 그거를 다시 써서 줘라. 그래서 이번 4월 29일까지 제출하는 걸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좋은 거예요. 나쁜 얘기는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오션만 이게 실수한 게 뭐 아니고 빠뜨린 거 아니고 독일도 이제 빠뜨린 게 있을 테니까 보강도 해야 되고 캐나다는 하나 더 뺏어먹기 위해서 보강을 해서 다시 제출해달라. 추가할 게 있으면 해라. 없으면 말고. 그래서 이제 4월 29일까지 내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개요를 다시 받았어요. 이 보완을 하나 하는데 어떤 분야를 보완을 해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항공우주산업 분야, 그다음에 로봇, 뭐 AI 이런 것들이 추가됐어요. 첨단 산업들이. 근데 캐나다가 특히 항공기 제조 강국이었는데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대표 업체였던 범바디어가 좀 많이 쭈그러들었어요. 회사가 90년대 초반에는 상당히 큰 회사였는데 그룹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팔아치우고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은 범바디어사로 이제 쪼가들었는데 이거를 다시 부활을 이제 시켜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2차 대전 이래로 2차 대전 때부터 미국의 하청을 받아서 이 항공산업을 발전을 잘 시켜왔고 많이도 만들어 팔았고 그래서 이 동부 쪽에 소위 몬트리올 쪽에 공장, 범바디어 공장이 있고 뭐 오타와 쪽에도 있고 저는 뭐 다 가봤는데 그게 하나의 또 이 캐나다에 부활을 시켜야 되는 산업 분야예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산업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독일도 항공 강하잖아요. 그 제조 산업이.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막 올라서고 있고 KF11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노리는 거죠. 같이 공동으로 해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너희들도 제안을 해라. 제안세.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저는 항공우주산업 분야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점수를 따냐 안 따냐. 그 다음에 일반 산업 분야에서 AI, 드론, 뭐 때문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 한 10가지 되는데 그 핵심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5, 6가지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결정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이제 상징성이 먼저 번에 말씀드린 KF-21이라는 게 존재감이 상당히 이제 대단한 거죠. 우리가 독일한테 절대 뒤지지 않는다. 왜냐? 독일은 2차 대전 패전 이후로 이 전투기 산업을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도와줌으로 인해서 부활을 시켰는데 그게 대부분 1955년도 이후에 미국의 면허 생산 팬텀기까지 F4 팬텀기까지 그 이후로는 영국 주도의 공동 개발.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의 독자 모델 전투기는 2차 대전 이후로 없습니다. 다 공동 개발이나 면허 생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2015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만 10년 만에 완성시킨 KF-21이라는 게 이걸 비교해 보면은 그들은 역사가 길지는 몰라도 2차 대전 때 전투기 강국이었잖아요. 뭐 메사추미트 뭐 BF109 그 전투기는 뭐 전 세계 최대로 만드는 3만여 대를 만드는 전투기로 이 전투기 강국이었는데 그건 프로펠러 시대 때고 지금의 최신 전투기를 보면은 우리는 후발국인데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제 상당히 올라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캐나다에서는 자기들이 해봤던 항공산업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분석하면서 독일한테 빼먹을 게 뭐가 있고 항공산업 대한민국한테는 어떻게 뭔가 해서 공동 진출을 할까? 공동 개발할까? 그런 노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흥미롭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캐나다와 같이 뭐 하는 거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6월달 이후에 하나오션의 이 캐나다 잠수함 수출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은 중동 방산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놨나요? 일단 뭐 유럽에 이어서 중동에서 전면전이 이제 일어난 건데 방산 무기 수요는 뭐 2022년 2월 24일에 그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흐름은 비슷하죠. 뭐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공격용 드론,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큰 드론이 아닌 공격용 자폭 드론이죠. 그리고 이제 지대공 방어 무기들 여기 이제 쏠리고 있는 거죠. 수요하고 이제 심각하게 몰리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공급망, 그러니까 제작사, 제조사들이 뭐 갑자기 뭐 새로 생겨서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신규 그 대한민국의 지대공 무기 이제 청운투가 이제 새로 이제 합류가 된 거죠. 근데 뭐 이게 말 그대로 딱 한 종류 중고도 MSM이라고 하는 중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현재 그 중동 국가의 그 사우디나 이라크,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3개국에 집중돼서 계약을 맺었었고 최근에 그런 측면에서는 실전도 투입돼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 이어서 이거를 지켜본 입장에서는 뭐 카타르라든지 뭐 쿠웨이트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뭐 더 나아가서는 스위스도 뭐 관심이 있다 아니면 크로아티아까지. 근데 이게 곧바로 이제 뭐 상담을 이어져서 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소위 은행같이 번호표를 뽑은 나라들은 이제 이 중동 국가 3개국에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를 계약을 하고 우린 또 수주를 하고 그쪽에서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곧바로 뭐 2030년 전에 이걸 납품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다른 이제 지대공 방어 무기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어차피 지대공 미사일들이 뭐 패트리어트가 뭐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이 지금 현재 천궁2가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가격은 낮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무기의 단가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을 이제 생각하면은 결코 싼 거는 또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세세하게 어떤 언론 보도할 때 좀 자세히 이렇게 멘트를 날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 무시하고 그냥 이게 뭐 만능 무기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뭐 이게 항상 뭐 지대공 미사일 무기를 많은 나라처럼 이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으로 진입을 한 건데 이쪽 무기 시장에 그리고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지대공 미사일은 뭐 만들어 본 게 천궁 시리즈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중고도 미사일 그 이상 이제 뭐 한국형 이제 쏴 들어갈 수 있는 NSM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작이고 러우 전쟁 5년 전에 러우 전쟁 당시에는 이제 각광을 갑자기 받은 게 자주포 전차 그다음에 경공격기 그리고 이제 거기서 플러스 알파 된 게 탄 자체가 비싼 천무 다연자 로켓 딱 이게 국한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현재 그 중동 이란전이 생기면서 발생하면서 이 지대공 미사일에 천궁2가 실전 투입되고 각광을 받고 이게 바로 상당히 뭐 황금알을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가 되는데 후속 발주 그러면 또 후속 발주를 이제 기대하고 납품을 좀 빨리 하려면은 그 LIG의 입장에서는 공장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계약 맺은 거 납기를 지키기도 좀 바쁠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온라인 언론이나 뭐 이제 유튜브계 방송에서는 항상 뻥튀기 해가지고 즐겁게만 이제 해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상당히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금방 보다 만들어지는 무기 체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자동 소총 만들듯이 뭐 이렇게 팍팍 찍어내듯이 그런 범죄 무기가 아니고 정밀 무기에 들어가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러전쟁 기준은 지상군 무기 체계 중심. 요거는 좀 서둘러서 하면은 뭐 3교대, 4교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당되는 그 지상 무기 체계의 주포하고 엔진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런 정밀 유도 무기하고 전투기 분야보다는 좀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순서를 따지면은 K방산의 지금 1.5단계, 뭐 2단계는 아니고요. 뭐 먼저 보는 1단계였고,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올해 2026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됐죠. 청운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기쁜 소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건지, 해당되는 발주국가 중심으로, 그러면서 그걸 지켜보는 예상되는 예비 국가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 사실상 뭐 과제가 주어진 거지 이게 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방산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는 게, 과거 이들 지역은 그들이 독립하는 이집트부터 사우디까지, 그리고 과거에 그 온전했던 예멘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방산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별다른 건 사실 없다. 왜냐면 그들은 항상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뭐 자기가 쳐들어와도 아니면 침공을 받던 간에 유럽 중심의, 서유럽 중심의 무기체계, 특히 항공 무기체계나 전차, 이걸 계속 조달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뒤늦게 들어가게 된 건데, 이게 본격적인 시작은 사실 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예멘 후티 반군, 그거를 이제 연합군 형식으로 이제 공격에 들어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 아랍에미리트죠. 그 14, 15년, 16년 이때 이제 처음으로 뭐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뭐 판매가 돼서 뭐 엠바고와 관련되면서 중동 시장이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건 아니지. 그게 시작은 한 10년, 좀 10여 년 전. 근데 물량 자체는 크지는 않았고, 조금씩 알려진 게 한국에서 생산해서 받은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성능이 좋더라. 근데 뭐 그것도 결코 같은 레벨의 대전차 미사일에서 싼,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거는 또 아니고, 이것도 뭐 상당히 고성능이기 때문에 한국판 뭐 제브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거죠, 중동 시장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천궁2가 실전 투입이 됐는데, 그 직전에 이제 계약들을 3개국에 맺었고, 나머지 뭐 전차라든지 뭐 K2 전차라든지 뭐 F-50 경전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채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실제 상징성 있는 거는 이 단위가 지상군 무기 체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유도 무기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는 전투기 분야예요. 상징성이 크게 좀 차지하는 거는 유럽, 서유럽이 그렇게 했고 뭐 미국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 근데 하여튼 2월 28일 날 이제 개전을 한 이란 공습전, 항공전, 여기서 이제 3월 달에 실적을 이제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무돼 있죠. 우리가 전에 한반도가 이제 휴전국가, 우리 대한민국 휴전국가인데, 그런데 이런 정밀 유도무기 어떤 실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전쟁, 전투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귀한 데이터를 얻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어떤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고생해왔는 게 제대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지금 시리즈화 이제 돼 있는 거, 앞으로 어떻게 더 완성할지 이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만큼 기대를 받으면은 그 다음 물건이 더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영화에 예를 들면 1편이 뭐 히트 치면은 2편, 3편, 4편 이렇게 계속 가듯이, 그런데 항상 우리가 겪는 게 그 후속 시리즈가 최초의 원판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좀 함정은 숨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쪽 회사들, 그다음에 국방과 연구소 포함해서 이쪽 회사들이 좀 고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 국가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 말처럼 그렇게 쉽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기사, 신문 기사 보면은 뭐 어디 계약했다, 수주했다는데,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따져보면은 K9 자주포가 이제 11개국이에요. 욕심 같아서는 20에서 30개국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된 줄 알았었고, 착시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방사는 이제 시작이지, 뭐 이렇게 뭐 중반 정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징성이 많이 이번에 컸다. 중동 시장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각인을 시키고, 나중에 새로운 이제 정밀 유도무기 수출이 좀 유리해졌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 시장이 가장 먼저 주목한 무기 분야는 무엇인가요? 이란 공습전, 이 항공전은 역시 이쪽 공격해 들어간 이스라엘과 미국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전투기, 뭐 미국은 또 폭격기 포함해서 그런 항공 전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좀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뭐 그 오랜 기간 1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가 처음 등장했지만은 이런 정밀 유도 공격은 뭐 최근에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KF-21이었던 앞으로 차지할 위치, 물론 이제 F-50도 개량이 승인됐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F-50 PL 기준의 개량령, 그다음에 KF-21의 블록 2 이상, 이것을 이제 하나 묶여서 어떻게 또 진출을 할지.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서는 전투기 기반, 그다음에 이제 뭐 지대지 탄도탄 특징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대지 탄도탄을 미국은 프리즘이라는 거 500km짜리 이제 뭐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탄도탄이 제드코 시리즈가 있는데 사용 안 하잖아요. 완전한 전략 무기예요. 그래서 저쪽하고는 이제 서로 대칭되는 무기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란은 이제 자기들이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대칭 무기 중심으로 사용한다 하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케이스가 되고 제대로 이제 안착이 된 거죠. 상당히 뭐 위협을 줄 수 있는 무기로. 근데 결정적으로 전쟁의 전반적인 승기를 잡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이란 쪽이나 어느 쪽에 한쪽을 치우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수단이 이제 일단 용도 자체가 양보를 얻어내고 이제 휴전을 하거나 종전을 하기 위해서 이쪽 공격하는 쪽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지켜보면서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그렇고, 이게 노후 전쟁 이란전이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무기는 뭐 변함이 없구나.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 그다음에 각종 드론, 정찰 드론 포함시켜야 되세요. 그다음에 이런 지대공 미사일들, 그리고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단거리, 중거리 탄도탄들. 이거는 뭐 러전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 와서 지상전을 제외하고 집중된 게 이제 서로 쏘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파괴하고, 그다음에 이쪽은 반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무기 체계가 뭐 러전쟁이 상당히 깜짝 놀라게 한 거고, 이란 그 공습전 서로 반격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확인을 재차 시켜주는 거죠. 앞으로 2030년대에는 이렇게 무기 체계를 골고루 아주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갖추지 않고서는 힘들다. 앞으로 이제 잠재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육해공 해병대 무기 중에서, 그다음에 미사일 분야, 우주 분야, 이런 AI 포함해서 드론 분야, 이게 뭐 점점 숫자가 종류가 늘어나잖아요. 구비를 해야 될 게.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병력들은 줄어요. 냉전이 끝난 이후로 줄여왔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비례해서 줄니까 병력도 줄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 숫자는 줄는데 이제 기계에 의존하는 이런 첨단 무기에 의존하는 거는 2030년대 본격화된다는 거. 이 항공 무기 쪽에서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게 6세대 전투기가 과연 어느 나라가 대량 실전 배치하느냐. 근데 그것도 뭐 한 2035년 지나야 될 것 같고, 아무리 뭐 빨리 만들어내는 중국이라도 그게 이제 일단 자리 잡으려면 2035년 가야 돼요. 지금 중국군 같은 경우도 제20의 어떤 본격적인 운영, 그다음에 1000대까지 만들어야 되는 제230이라는 거는 일단 내놨는데, 뭐 이게 실효가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2035년 넘어가면은 앞으로 향후 10년 후죠. 약 10년 후인데 전쟁 양상이 지금 우리가 러우전이나 이란전에서 봤던 거가 이제 보편화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마치 1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 잠수함, 전차 이런 게 등장했듯이 또 새로운 이제 어떤 무기의 시대로 접어들지 않나. 그래서 그쯤 가면 2035년도 넘어가면 이제 레이저 무기가 좀 더 실용화가 좀 더 넓어질 거예요. 종류라든지 나라들이. 뭐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ADD 주관으로 해서 테스트한 거는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전에 과연 이게 입증이 될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도 해외 수출을 좀 초기 제품들을 수출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고, 실전 투입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빠르다. 그건 좀 아직은 좀 뭔가 입증이 안 된 거여서, 이런 걸 다 합하면 2030년대 진입을 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입증될 거고, 생각보다 20세기 말 이후에 걸프전 이래로 무기 체계가 빨리 바뀌는 것 같은데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점점 이 무기 체계가 비싸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후발 주제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무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값이 낮다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상대적인 거를 배제하고 우리 물건 자체 봐도 획득 비용을 보면은 이게 낮은 건가 하는 이제 의문을 좀 들어요. 이것도 비싼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유도 무기들, 천공 이제 뭐 3, LSM 뭐 1, 2, 뭐 이렇게 해서 LAMD, 역시 가면 갈수록 우리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그 관련되는 이제 구성하는 컴포넌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밀 장비들이 지금은 이제 값싼 거 같죠. 근데 결국에는 뭐 서유럽이 답습했던 대로 미국이나, 우리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싸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함정인데, 확실히 이 언론 분야 이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상당히 단편적인 거, 그 순간만 즐기면 되고, 그 뭐 몇 달만 써먹으면 된다는 이제 그런 취지로 자꾸 이걸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단점들이 제시가 안 되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걸 단점들이 이제 도출되면 보완을 해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면서, 무기체계들이 이슈가 되면서, 실전에서 이슈가 되면서 좀 드러나지 않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지금 가장 급하게 보강하려는 전력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뭐 그대로 다들 뭐 아시는 대로 그 대공무기죠. 방어용 무기. 드론도 이제 잡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뭐 중간 단계, 뭐 2010년대 별 관심이 들었던 기관포 분야, 뭐 AI 플러스 그다음에 화력 통제 장비가 다 결합된, 자동화시켜서 순식간에 격추해야 되니까 탐지 추적, 뭐 포착, 뭐 이렇게 해서 공격해서 격추해야 되는 이제 그런 쪽의 무기가 일단은 급하게 필요한데, 근데도 이게 과거의 냉전 시절에 비교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해당되는 방산업체 통해서 뭐 정보를 입수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뭐 그것도 뭐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접하는 게 전통적인 뭐 대공포들을 뭐 좀 개량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에 머물고 있지 이거면 된다 뭐 저거면 된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현재로는 특히 드론 위협이 제일 심각한데 산발적으로 날아오는 거 물론 이제 대량 살상 무기로는 이제 아무래도 탄도탄 순항 미사일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사람 하나하나 뭐 아니면 건물을 한 채를 뭐 폭발시키다든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협을 주는 드론 무기에 대한 이쪽 부분이 지금 보강이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과도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일단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전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조금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에 띄는 대로 천공투 미사일 더 보내라 지금 다 쐈다 탄환 개념이니까 유도무기지만은 그리고 대공포 뭐 없느냐 있으면은 좀 빌려달라 그러면 우리는 또 물건 또 우리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달라 그러려면 또 이 해당되는 대공포 자동화된 대공포에 어떤 방공 체계망을 또 별도로 잘 이렇게 구비를 해서 연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미사일 쪽하고. 흔하게 이제 얘기하는 게 육군 중심의 방공 개념이 이제 C2 개념인데 그거를 또 뭐 우린 또 지휘 통제 체계를 또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뭐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오로지 한 천공투만 반짝거리는 그냥 연예계 뉴스 같이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속되고 있고. 아무래도 대공무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걸프 국가들이 이제 다 한 거잖아요. 미국하고 손을 잡고 있어서 기지를 제거해서 이제 다 한 건데 그걸 빌미로. 물론 이란은 이제 전쟁을 더 크게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무기는 아니고 전투기 분야가 좀 더 현대화가 어밀점일 더 돼야 되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나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현재 완성된 그 전투기 전력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력하다. 뭐 자기들이 예산이 좀 풍부하니까 그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투기가 더 좀 더 정밀화된 전투기 좀 더 첨단 전투기. 그럼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KF-21이에요. 근데 KF-21은 아쉽게도 지금은 현재 봄이죠. 현재는 그게 양산형 그 기체 생산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에도 실전 배치된 게 아니거든요. 실전 배치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어떤 전투 지역, 소위 초계 비행이나 스크램블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무기체계 세계는 참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KF-21 얘기 돌아와서 우리 공군에서 출격 초계 비행 내보낼 수 있는 거는 뭐 내년 뭐 빨라야 내년 이맘때예요. 7년도 한 2, 4분기 정도 상징성 가지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무기들이 그렇게 해서 등장해서 자꾸 이제 비춰지면은 전투에 어떤 초계병에 투입하는 이제 그러면은 해당되는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발주를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들여다보니까 이게 블록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기다려야 되고 서로 우리도 개발 완성을 끝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아주 정밀하게 아주 엄중하게 들여다보면은 기존에 발주해 놓은 무기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쪽에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가 근데 주로 이제 정밀 유도 미사일하고 전투기 쪽인데 같이 다 완납 안 된 것도 있으니까 라팔 같은 거. 그래서 그거 조달하는 데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조달이 끝나면은 뭐 2028년 이후에는 30년도죠. 그때는 KF-11을 뭐 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이제 가질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것도 과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방산 수주에 있어서 과도기에 처해 있는데 청구투만 물고 빨 게 아니라 KF-11을 어떻게 해당 국가를 잘 이렇게 끌어들여서 판매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러면은 현재 26년 중반을 접어들고 27년 요것도 이제 영업에 아주 중요한 해가 되는 거죠. 블록2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기존의 K방산의 어떤 전통적인 지상군 무기체계나 그다음에 청공투 같은 지대공 미사일 단품이에요. 이게 세트 메뉴도 아니고 단품입니다. 현재로서는 음식으로 비교하면. 그다음에 이거 번호표 은행같이 번호표 뽑은 것도 딱 3개국에 먼저 뽑아서 나중 나라든 뭐 카타르라든지 뭐 이런 쿠웨이트라든지 이거 줄 서서 한참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K방산을 이끌어가고 영업하고 이게 쉽지가 않구나. 너무 언론 중심, 유튜브 중심에서 너무 자기들과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악용을 하고 있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방산업체의 어떤 단기적인 이익은 들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세세하게 자세하게 같은 고민을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그 단점, 문제점도 좀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느덧 문화라는 게 일회성으로 나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보다가 말고 그냥 잔다. 뭐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거 얘기 듣지만은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덧 노전쟁 2022년 2월 24일 이후에 유튜브가 이제 그냥 이쪽 분야 온라인 기사들 엄청 그거 갖고 장사해 먹는데 한편으로 지금 이란전에 들어와서는 시들시들 좀 해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협상 자체가 너무 하룻밤 자고 나면 바뀌니까 그런 와중에 K방산의 지금 수출이나 중동 지역 국가들의 무기를 수입하는 게 다 서로 이제 얽혀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가 이렇게 확 획기적으로 뭐 중동 국가들이 뭐 새로운 뭐 레이저 무기를 사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K방산이 레이저 무기 청강2를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지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뭐 전쟁이 하나 더 크게 일어났는데 좀 지리하고 지루하고 그 전쟁 덕분에 물가는 오르고 기름값은 계속 치솟고 아주 지긋지긋한 이 중동전 그러니까 중동전이라면 1973년도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본격 붙었던 물론 뒤에 시리아도 붙었지만 그날 이후로 1973년 10월 이후로 저희 세대에서는 한편으로 지겹습니다. 이게 맨날 뭐 기름값 얘기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무기체계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무기체계 수출을 한다 못한다는 거 그래서 좀 지루한 시간 또 항상 물가는 오르고 오히려 그런 방면에도 관심이 가요. 무기체계 그 다음에
뭐 중동에서 뭐 사줄까?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지 그들이 이제 회의도 하고 뭐 연락도 하는 거지. 지금 뭐 그 불 끄기 바쁜데. 근데 근본적으로 유도무기, 전투기 쪽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소위 요즘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잠수함 사업, 그다음에 뭐 구축함급의 호위함 사업들, 그건 그 다음에요 순서.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위치하고 있는 게 전차 사업. 근데 이거를 어떤 뭐 한두 군데에서는 무분별하게 뭐 이라크 전차 수출된다 이런 좀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그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전차나 해군 사업은 그 다음이라는 거. 이 항공 분야 사업이 우선이고 거기에 지대공 미사일 포함해서. 그래서 뭐 전망할 것도 없어. 간단합니다. 앞으로 중동 방산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변수는 무엇인가요? 제가 무기체계 뭐 이렇게 평론을 하지만은 오히려 나도 일상생활에 그 원유 문제 조달, 그다음에 물가가 연동돼서 오르는 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빨리 휴전이나 종전을 해야 된다는 걸 기다리고 있죠. 그 뉴스 자체가 트럼프를 이제 뭐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과 함께. 근데 어쨌든 그들의 목적도 있는데 이게 빨리 진정이 되려면 또 이란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일반 외교부 쪽은 양보를 좀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혁명수비대는 또 그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냥 뉴스만 보면은 아침이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지겨워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 1973년 4차 중동지대로 계속 잊을만 하면 일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1991년 걸프전도 있었고 2003년 이라크전도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에서는 지워졌는데 그때마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진전이 있냐 없냐, 바그다드를 점령했냐, 뭐 이게 연동돼서 물가가 오르냐 안 오르냐, 그다음에 파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의 근본적인 평화가 정착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이렇게 연동된 게 이제 그들은 계속 무기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변화점이라는 건 대한민국 해외방산이 이제 진짜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결정적인 거는 KF-11 전투기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제 중동 그 아라비아 반도죠. 옆에 있는 이집트가 F-50 개량령을 결정을 내리냐 마냐.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앞으로 향후 지금 4, 5년 사이에 기대를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전투기 분야죠. 미사일은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단품이잖아요. 천궁 2 하나잖아요. 한종류잖아요. 천궁 3하고 L3, 2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소위 햄버거 집처럼 뭐가 이렇게 점점 메뉴가 다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 단품이 몇 개 안 돼요. 그냥 뭐 5, 6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물고 빨고 뜯어먹고 갈 길이 너무 먼데 2030대 중반 정도 넘으면은 이제 물건이 다양해지죠. 이렇게 좌판에다가 쫙 골라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전망이 이제 중동 시장에 대한 전망이 더 확대가 되면서 이거를 좀 사고 싶은데 이거 우리 입맛에 맞게 좀 이렇게 바꿔주면 안 돼. 이제 그런 개량 시장, 특화된 물건들. 근데 그것이 지금 전인데 뭐 천궁2의 무슨 아랍에미리트 버전? 그 뭐 하나잖아요. 지금 사례가. 그래서 이제 K방산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시작은 이제 물론 4, 5년 전에 러우 전쟁에서 시작됐지만은 이제 뭐 좀 한 두세 발짝 걸었나? 더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중동의 전쟁, 이란전을 통해서 우리 K방산의 미래는 어둡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대한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여름이 이제 본격 이제 되는데 그때는 좀 더 시원한 복장에 좀 더 압축돼서 말씀을 드려서 좀 이해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